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되 하루에 15척만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레바논에서의 군사 행동을 뒤늦게나마 자제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도 레바논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미국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맹 약화가 뼈아픈데요. 목적도 불투명한 전쟁으로 경제적 충격만 안겼지요. 여기에 동맹들이 이 전쟁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적반하장으로 반감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식 정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지원에 미온적인 나토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역할을 다하겠다면서도 단계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협정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란 고위 관계자는 휴전 기간 15척으로 통과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다시 봉쇄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위해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계속되면 모든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될 석유 제품 공급가의 3차 최고 가격이 2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소식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한 데다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 중동 소식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매우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압박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첫 협상에 기대감을 보였다고요? 네, 오는 11일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에서 열릴 이란과의 회담을 앞두고 M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란 지도자들이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과 회담장에서 말하는 건 다르다며 동의해야 할 모든 사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정복당했고 군대가 없다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매우 고통스러울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군사작전으로 이란의 군사적 능력을 제거했다는 지난 1일 대국민 연설 때와 같은 주장입니다. 당시 발언부터 잠시 들어보시죠. Their navy is gone, their air force is gone, their missiles are just about used up or beaten. We are systematically dismantling the regime's ability to threaten America or project power outside of their borders.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개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마쳤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40일째를 맞아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침략자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피해 배상과 순교자들의 피해 대가를 반드시 청구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이란 상황 속에 나토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을 압박하고 있죠. 네, 이란과의 휴전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는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주둔 미군 일부를 미국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나토 회원국들이 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를 위한 군함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자 강도 높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당시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NATO's a paper tiger. We didn't need them, obviously, because they haven't helped at all. Just the opposite. They've actually gone out of their way not to help. They didn't even want to give us landing strips.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유럽 동맹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며칠 내로 그 약속을 달라는 건데요.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이 유럽 국가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 요청에 나토 사무총장도 트럼프 대통령 달래기에 나선 모습인데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백악관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재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루이터 총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나토가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참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토가 역할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루이터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re's no reason not to be helpful. Obviously, we will, if that's helpful. But I think we have to do it step by step, because also in NATO that requires then an agreement between all the allies to do that. 루이터 사무총장은 전쟁 초기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 지원에 다소 느린 모습을 보였지만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동맹국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부분 동맹국들이 기지와 물류 지원 등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공정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대서양 동맹으로의 전환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Allies recognize, and I recognize, we are in a period of profound change in the transatlantic alliance. This is a move from unhealthy codependence to a transatlantic alliance grounded in true partnership.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나토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루이터 사무총장은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이란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호주도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2주 휴전 협상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고위 관계자는 휴전 기간 15척으로 통과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봉쇄가 재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이 확보한 호르무즈 해협의 휴전 협정 당일과 이튿날 영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서쪽 방면에서 촬영된 모습인데 휴전 직후엔 유조선이 한두 척 포착되기도 했지만 다음 날엔 이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휴전 발표 이후 석유 제품 운반선 1대와 건화물 운반선 5척만이 해협을 통과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타스 통신은 이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휴전 기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를 15척으로 제한할 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평균 135척이 지나던 봉쇄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는 통행량입니다. 유조선 오로라호는 해협 출구로 향하던 중 무선담 연안 인근에서 180도 방향을 틀어 페르시아만 쪽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는데 해협 통과 직전까지 이르렀던 유조선이 급하게 선수를 돌린 건 실질적인 봉쇄가 재개됐다는 방증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휴전과 함께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이 일제히 하늘길을 열기 시작했지만 항공편 정상화 역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항공안전기구가 중동과 걸프 지역 영공 진입 자제 권고를 오는 24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외항사들은 여전히 사태를 관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휴전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해협의 침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왜 이렇게 휴전이 시작부터 위태로운 걸까요? 먼저 합의문 문제가 있습니다. 이행 첫날부터 합의문의 실효성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분쟁 지역인 레바논을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문구로 갈등을 가려둔 이른바 외교적 봉합이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휴전 합의의 가장 큰 뇌관은 범위의 확장성입니다. 파키스탄이 내놓은 중재안의 핵심 문구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적대적 행위의 주체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화근이 됐습니다. 이란은 이 문구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휴전으로 받아들입니다.
And if the Israeli attacks continue against Lebanon, I'm sure it would complicate the situation and it would have some consequences. 하지만 미국은 본토 간 직접 충돌 방지에 한정짓습니다. 레바논 문제는 이번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Lebanon is not part of the ceasefire. That has been relayed to all parties involved in the ceasefire. 이스라엘 역시 헤즈볼라와의 교전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עכשיו אני עמדתי על כך שהפסקת האש הזמנית עם איראן לא תכלול את חיזבאללה ו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כות בו בעוצמה. 파키스탄이 합의를 서둘렀던 배경도 논란입니다. 호르무즈 봉쇄라는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핵심 쟁점인 레바논 지명 명시 여부를 뒤로 미룬 채 밀어붙인 조건부 합의였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은 포함된다고 믿었겠지만 미국은 포함시킨 적이 없다며 이 같은 해석의 괴리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외교적 봉합의 한계라고 지적합니다. 갈등의 핵심인 헤즈볼라 문제를 외면한 반쪽짜리 합의가 오히려 상대국의 합의 위반이라는 보복의 명분만 깔아준 셈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후속 협상은 종전 문제뿐 아니라 합의문 단어 하나하나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재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스라엘과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전쟁 발발부터 어렵게 마련된 평화의 불씨마저 꺼뜨리려는 시도까지 모든 사태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감행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현란한 설득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란 전쟁 발단이 된 지난 2월 11일 백악관 비밀회의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미 행정부 핵심 참모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정권 교체 시나리오를 터무니없다며 강력히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지하 상황실까지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지금이 이란 정권을 교체할 최적기며 미사일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고 이란 내부 반정부 시위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의 신중론 대신 네타냐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대한 분노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את 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ושילוב הכוחות הזה מאפשר לנו לעשות את מה שאני מייחל לעשות כבר 40 שנה. להכות את משטר הטרור שוק על ירך. 하지만 전쟁은 참모들의 경고대로 장기화됐고 최근 힘겹게 2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평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휴전 이후 곧바로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에 광범위한 공습을 단행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제거가 우선이라며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강경한 독자 행보가 어렵게 마련된 휴전 합의를 파기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Regardless of what the Israelis announced that they're not going to abide by it, or they're not including Lebanon, but I believe this is a very dangerous turning point at this stage. 평화보다는 자신의 안보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전쟁의 시작과 끝을 모두 쥐고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보가 앞으로 예정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중동에 다시 전쟁의 불길이 번질지 전 세계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에너지 시설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으면서 원유 생산과 수송 능력이 크게 위축됐다고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란의 공격으로 원유 생산 능력이 하루에 약 60만 배럴, 사우디의 핵심 원유 수출길인 동서 횡단 송유관의 수송량은 하루에 약 70만 배럴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란은 전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와 안부 산업단지 내 주요 석유, 가스, 정유, 석유화학 및 발전시설을 전방위적으로 타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발효된 뒤에도 중동 지역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런던 R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1.23% 상승한 배럴당 95.9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66% 오른 97.8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강조했습니다. 또 특사 파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돼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 외교장관 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되는 3차 최고 가격을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간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의 최고 가격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8일 휴전 발표 이후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신 것처럼 2주 휴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농업용 부직포를 만드는 업체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문제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성주에 있는 농업용 보온재 생산업체입니다. 지게차가 겨우 다닐 정도로 원자재를 가득 쌓아뒀던 창고인데 지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평소에 쉬지 않고 돌아가던 기계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 부직포 가공업체는 중동 사태 여파로 원자재 공급이 크게 줄었고 공장 가동률도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폴리에스터 섬유 같은 원자재 대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인 탓에 전쟁 유탄을 제대로 맞은 겁니다. 공급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게 더 걱정거리입니다. 대기업에서 받는 자재는 전쟁 전보다 50% 정도 값이 올랐습니다. 반면 생산 제품은 1년 전 계약했던 단가에 맞춰 납품하다 보니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동 사태 때문에 원자재가 전혀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줘도 원살 형편은 그 정도 많이 딸립니다. 물건이. 기존 계속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 많이 인상되는데 작년 가격으로 납품하니까 적자가 엄청 심하죠. 납품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것도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어렵게 뚫은 해외 판로가 공급 차질로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깊습니다. 2주간의 휴전 소식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석유화학 제품을 원자재로 쓰는 기업들의 생존 위협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용인에 있는 SK하이닉스 공사 신축 현장에서 땅을 다지는 중장비가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기회 기자입니다. 땅 위에 서 있던 대형 중장비가 한순간에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집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 급히 몸을 피합니다.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SK하이닉스 공장 신축 현장에서 땅을 다지는 중장비인 항타기가 넘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항타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하고 있는 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를 맡은 SK 에코플랜트 측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가평군 상면에 있는 폐건물 철거 현장에서는 경사로에 주차된 1톤 화물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0대 남성이 화물차와 벽 사이에 끼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경기 안성시에서 고속도로 인근 창고에 불이 나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대전에서는 화물차 사고로 한동안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윤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서 있는 건물이 새빨갛게 타오르고 불티가 주위로 떨어져 내립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지곡리에 있는 창고에서 불이 난 겁니다. 공구 보관하는 창고래요. 단층 1층짜리 건물이에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고속도로를 지나던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1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소방차들이 빼곡히 서 있고 그 사이를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 상가 건물 지하에 있는 가죽 제품 작업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쯤입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작업장에 있는 가죽 재료들이 탔습니다. 2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된 듯 차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줄줄이 비상등을 켜고 서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대전 우명동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지선 계룡나들목 근처에서 논산 방향으로 가던 화물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돌하면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30분 소요됐어요. 견인 작업 시까지. 정체는 한 1km 정도 있었고요.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범행 당시에 시속 182km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먹방 유튜버인 찌양에 대한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튜버 구재혁이 찌양을 무고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 8달 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유튜버 구재혁으로 활동한 이준희 씨를 찌양에 대한 무고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찌양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써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는 등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허위란 점만 증명됐다고 맞선 가운데 이번에도 반말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논란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하던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가 직접 수원지검을 찾았습니다. 여권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겠다며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사서 그거를 채웁니다. 연이어 연어회 덮밥 배달까지 시연한 뒤 그동안 주장이 모두 사실로 판명됐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연어 회덮밥과 소주를 마신 곳은 검사실 옆에 있는 영상 녹화실에서 이루어졌고, 같은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15분 남짓한 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감쪽같이 환기를 시킨 뒤 진술까지 회유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며 허구성만 입증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짜리 영수증을 가지고 모든 진실을 뒤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확인해보니까 황당한 주장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현장 검증은 반말과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서영교 국조특위위원장이 대장동 재수사를 정적 제거 작업으로 규정하자 국민의힘에서 거센 항의가 쏟아진 건데 민주당은 윤리위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당신은 마이크 쓰고 사실상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장이라고 공식적으로 쓰세요. 국어로 배우고 와. 위원장이라고 야 용우야 이렇게 하면은 반말인 것 같아? 충돌은 여의도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무죄라고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관 의사진행 발언 서영교 향해서 해주세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바뀌었나 하는 생각. 국조특위는 다음 주에는 대북송금과 대장동 등 주요 사건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달 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단순 진술 회유 의혹을 넘어 국정농단 의심 사안 관련 혐의로 보고 있는데 당시 수사팀은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윤석열 정부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이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진술회유 의혹 등이 불거진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연어 술파티 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회유 의혹을 넘어 국정농단과 연결되는 사안이라고 수사 착수 배경을 전했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대북송금 윗선 개입 의혹 수사가 3대 특검 잔여 사건이란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국정농단 사건이란 점을 거듭 밝히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라고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당시 수사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검사는 특검이 불법 국정조사에 도움이 공소취소 시나리오의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고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도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거론하며 보복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논란은 또 다른 지점에서도 불거졌습니다. 김지미 특검보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성향 매체와 수사 내용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김 특검보는 YTN에 특검 활동을 국민에 알리는 것도 공보의 일환이라며 인력 문제 등 2차 특검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전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단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이 중요 무기 체계를 실험을 진행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등장했던 이른바 악마의 무기 집속탄 시험 발사도 했고 축구장 10개 면적의 표적 지역을 초토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국방과학원과 미사일 총국 주도로 중요 무기 체계들에 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에 나섰다고 밝힌 우리 군의 앞선 발표보다 하루 더 긴 기간입니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 가형에 3포 전투부, 즉 집속탄두를 장착해 위력을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6.5에서 7헥타르, 축구장 10개에 달하는 표적 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걸 확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속탄은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공중에서 폭발하면 민간인까지 무차별적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비인도적 무기이자 악마의 무기로도 불립니다. 북한이 집속탄 실험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 중동 전쟁에서 이란이 집속탄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언돔을 뚫은 뒤라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란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대 친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공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전자기기를 무력화하는 전자기 무기체계 시험과 정전폭탄인 탄소섬유 모의탄 살포 시험도 함께 진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들이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딴 대남 비난 담화에 의한 도발인 만큼 군사적 목적과 함께 정치적 의도도 담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말과 행동, 즉 군사력으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견제하려는 공세적 두국가 수호 전략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 않았고 관련 소식이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나 방송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한미 공군이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광주기지에서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 플래그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례적으로 하는 한미 연합 대규모 공중군사훈련으로 전투기와 수송기, 조기 경보 통제기와 무인기 등 양국이 보유한 공중전력이 대거 동원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합니다. 외교부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조현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하방 압력 때문에 기준금리가 연 2.5%로 7번 연속 동결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26조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심사를 마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여의도와 뚝섬, 잠실 한강공원에서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는 한강 불빛 공연을 개최합니다. 공연은 회차별로 15분 동안 진행되고 서울시는 행사를 위해 공연 당일 낮부터 한강공원 공공 와이파이 송출을 일시 중단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양도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비가 내리며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에는 평소보다 서행 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하늘은 맑아지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도 또 충북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등 내륙 지역에서도 오후 한때 빗방울이 스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에서 7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1.4도, 청주 12.6도, 대구는 15.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14도, 안동 16도, 울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겠지만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지원의 미온적인 나토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단계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협정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란 고위 관계자는 휴전 기간 15척으로 통과를 제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봉쇄가 재개됐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위해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계속되면 모든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될 석유 제품 공급가의 3차 최고 가격이 2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소식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한 데다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이달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하방 압력 때문에 기준금리가 연 2.5%로 7번 연속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다시 중동 상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골칫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확대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주택가에 대형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휴전 첫날 하루에만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 건물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건물 잔해에서 사람들을 찾아보지만 어디서부터 구조에 나서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 첫날 전투기 50여 대를 동원해 레바논 전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주택가에 사전 경고도 없이 대형 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سمعنا الضرب لك قالوا انه بالبنايه هون جينا لهون لقيناها مثل ما انك شايف في امه في مرته وامها وبيها موجودين تحت الردم ماخذوهم على المستشفى ما حدا عارف مش عارفين شيء. 병원마다 환자들이 밀려들지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한 달여간의 전쟁으로 의료 체계가 무너진 탓에
의료진들은 거리에서 간단한 진료만 할 뿐입니다. بلشنا نأثر في العالم ونوقف لهم نزيفهم ونحطهم بالأمبولانس. 휴전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주택가까지 확대되자 이제는 몸을 피할 곳도 없어졌습니다. إجرام العالم يعني شهداء الله يرحمهم شو بدنا نعمل عم نعمل واجبنا بس هيدا إجرام على الدولة تتحرك هيك ما بدل الوضع هيك يعني مناطق سكنية ما في. 유엔은 이스라엘을 향해 처참한 학살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strongly condemns the strikes by Israel across Lebanon that resulted in significant civilian casualties. The UN strongly condemns the loss of civilian lives. 하지만 이스라엘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에 지상군까지 투입한 이스라엘은 추가 작전까지 예고하면서 민간인 피해는 더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맹폭에 숨진 사람이 300명을 넘었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잠정 집계 결과 303명이 순교하고 1,15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2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이 시작된 이후에 누적 사망자는 1,888명, 부상자는 6,09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계속되면 모든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헤즈볼라 문제는 휴전 합의의 핵심 부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위해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레바논 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내각에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레바논 정부와의 회담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 레바논 간 평화적 관계 수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그동안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만 해왔습니다. 레바논 당국자는 이번에도 중재자와 합의 이행을 담보할 보증인으로 미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2주 휴전에 헤즈볼라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휴전 발효 후에도 공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עכשיו אני עמדתי על כך שהפסקת האש הזמנית עם איראן לא תכלול את חיזבאללה. ו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כות בו בעוצמה. 하지만 이란 정부는 레바논도 휴전 합의 대상이라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타격은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논과 저항의 축 전체가 휴전 합의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핵심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계속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협상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레바논 국민이 고통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에 이어 유럽연합 EU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진 것을 규탄했습니다. Such actions represent a very serious escalation and an unacceptable threat to civilian lives and regional stability. EU는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전쟁으로 끌어들인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의 행동은 휴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헤즈볼라에는 무장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일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정말 뜬금없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공동 징수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호르무즈 해협을 공유하는 오만은 통행료 부과를 반대하고 있고 또 항행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선리라며 국제사회의 반발도 거셉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전 중에도 호르무즈 통행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이란. 해협의 안전한 통행은 이란과 오만의 선의라며 앞으로 통행료를 받아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않고 미국이 통행료를 챙기겠다고 나서더니 I'd rather do that than let them have them, right? Why shouldn't we? We're the winner. We won. 이란과 공동 징수를 위한 합작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겠다는 이란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여기 미국도 끼어 한몫 챙기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겁니다. 하지만 정작 호르무즈 해협의 또 다른 당사자인 오만은 통행료 징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만 교통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인간이 만든 수로가 아닌 자연 통로로 오만이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도 항행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This is an international transit route through the high seas, so it cannot be allowed to apply tolls and restrictions on that route as it reopens.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는 당장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걱정이지만 또 다른 통행세의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That choke point being closed is that if it connects to other choke points being closed, then that will be quite catastrophic for the whole supply chain. And here come some signals. 당장 친이란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로 가는 길목인 바브엘만데부 해협을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막무가내식 통행세 압박이 역으로 우회로를 찾으려는 에너지 업계의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항로를 발표했습니다. 기류를 피하기 위한 거라곤 하지만 실제로는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이란 해군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놓으려는 조처로 보입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 지도입니다. 기뢰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구역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검은 화살표로 대체 항로를 표시했습니다. 대체 항로는 기존 항로보다 북쪽으로 이란 영해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뢰를 피하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해협 통제권을 가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를 하루 10여 척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랍권 중재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선박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행료는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한 번 지나는데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제 수단도 달러가 아닌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한정해 서방의 금융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계산도 깔렸습니다. 유엔 해양법상 국제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I will reiterate the President's expectation and demand that the Strait of Hormuz is reopened immediately, quickly, and safely. 중동 산유국들과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통행료가 위안화로 부과되는 점은 서방의 원유 시장 영향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전이 유지되더라도 이란이 명확한 안전 보장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선박 운항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전 세계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죠. 그 노력이 트럼프 2기 출범 1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미국의 도덕성에도 큰 타격이 입혀졌다는 그런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문명을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미국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선 휴전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란 문명을 없애버리겠다는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How can the president claim that America can ever have the moral high ground if he's threatening to destroy civilizations? The president absolutely has the moral high ground over the Iranian terrorist regime, and for you to even suggest otherwise is frankly insulting.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위협 덕분에 휴전이 가능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What was your understanding of what he meant when he said, this civilization is going to be eliminated? I think it was a very, very strong threat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led the Iranian regime to cave to their knees and ask for a ceasefire and agree to reopening the Strait of Hormuz. 하지만 민주당은 이란 문명을 파괴하겠다는 표현을 문제 삼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공화당과 마가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에너지 수출길이 다시 열린 러시아는 주머니를 두둑히 챙겼고 They've made a lot more money from higher oil prices. They've managed to provide some support for the Iranians. 중국은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리더십이 돋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Ultimately, the Chinese are thinking long term, and they are led by a leader that is reflecting what that country's strategic interests are in the world. And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과 합참의장, CIA 국장 등 주요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말만 믿고 공습을 결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기업 자금이 생산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가경제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선 중동발 위기 대응책과 함께 기업의 생산적 투자 필요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불필요한 사업 투자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재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생산적인 분야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꼽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뭘로 그리 대규모로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한 게 아니면 세금을 높게 매겨 비생산적 보유 대신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주택과 농지 투기에 이어 이 같은 일반 부동산으로 규제 대상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투기 근절 계획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이게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이와 맞물려 주식시장 활성화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지 못해도 내는 주식 거래세와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언젠가 같은 수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금 형평성을 개선하고 장기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소액 개인 투자자의 배당 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적극적인 검토 의사도 나타냈습니다. 국민들이 배당 소득을 통해서 좀 이렇게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생계비를 보전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거론된 대책들을 각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히 검토해 보고해달라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택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였습니다. 부정평가한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와 같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한 정부의 경제 대응에 대해선 응답자의 5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평가는 34%였습니다. 주요 현안인 개헌과 관련해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반대인 23%보다 높았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7%, 국민의힘이 18%로 나타났고 개혁신당이 3%, 조국혁신당은 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어제 코스피는 1.6% 내린 5,778, 코스닥은 1.3% 내린 1,076으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식품 외식업계가 이란 전쟁으로 원부자재와 포장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2월 나라 살림의 적자 규모가 14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는 개선된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으로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 수준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부동산 탈세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 한 마리가 탈출한 지 사흘째인데요.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근 초등학교는 안전을 위해 하루 휴교를 결정했고 소방과 지자체는 열 화상 드론 등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늑대 한 마리가 도로 외곽을 따라 설치된 옹벽위를 걸어다닙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자 흠칫 놀란 듯 반대편 방향으로 잽싸게 달아납니다. 탈출한 늑대는 동물원 인근에서 여러 차례 목격됐고 새벽 시간대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 영상에도 포착됐습니다. 이곳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비가 내리면서 드론을 이용한 수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대전시와 소방당국은 늑대가 지나다닐 만한 길목에 먹이와 포획틀을 설치한 뒤 생포할 예정입니다. 수의사나 아니면은 그 소방의 그 구조대를 통해서 해당 지점에 드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좁혀 들어가서 포획망이나 아니면은 마취제를 그렇게 이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출한 늑대의 포획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하루 종일 잡혀야 되는데 잡혔다는 소리는 없고 탈출했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다들 불안하고 있어요. 인근 초등학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 동안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늑대가 오는 걸 무서웠거든요. 늑대 잡히면 학교에서 애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날 거예요. 다만 학교 측은 누리집 공지문을 통해 오늘부터는 정상 등교를 진행할 예정이며 등하교 시에는 보호자가 학생들을 직접 인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동물원에서는 지난 2018년 퓨마가 탈출한 데 이어 늑대 탈출까지 이어지면서 시설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한 도금업체 대표가 이주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됐지요. 이 대표는 피해자가 원래 복통을 호소했다며 에어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사건 당일 진술과는 달라지면서 말 바꾸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업체 대표 A씨는 의도적으로 에어건을 조준한 적도 없고 피해 노동자가 전날부터 복통을 호소했다며 장기 손상과 에어건 분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A씨의 진술은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 2월 20일 저녁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A씨 부부는 에어건으로 장난친 뒤 복통이 시작됐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인 것을 알게 된 소방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의 아내는 경찰관에게 에어건으로 장난치다가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진술은 이날 오전 방문했던 병원의 진료 기록과 다음 날 수술을 받은 병원의 문진 내용에도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A씨 측이 최근 논란이 일자 노동자가 다친 건 에어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A씨 측은 소방이나 경찰에서 사고 이유와 관련한 질문을 받은 적도 없고 병원에서도 에어건으로 장난을 쳤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돈을 취소하니까 내가 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난치니까 뭐 아파 그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보니까 내가 뭐 살갖고 아프다 했다 뭐 이런 나오더라고요. 경찰은 병원에 함께 간 동료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노동당국도 동료 직원들과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에어건을 신체에 밀착한 채 분사해 다쳤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YTN은 기획보도를 통해 유가 급등과 나프타 수급 불안 속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과 회수 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제도가 있더라도 플라스틱이 오염돼 있다면 결국 쓰레기일 뿐인데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분리배출의 가치와 시스템 차원에서 과제를 고재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매일 70톤의 제주 지역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회수 센터입니다. 설비가 재질별로 걸러내지만 재생원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결국 순도입니다. 시민들이 라벨을 떼고 이물질을 씻어내는 그 짧은 시간이 버려진 플라스틱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가정에서 생활 쓰레기를 배출할 때 분리 배출을 잘 해줌으로써 여기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선별률이 높아지고 자원화가 이렇게 증대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버려지는 종량제 봉투 속 실상은 이런 기대와 거리가 멉니다. 실제 종량제 봉투에 섞여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1인당 하루 평균 25g, 재활용을 위해 따로 분리배출되는 양보다 오히려 2배나 많습니다. 문제는 종량제 봉투 속 플라스틱도 오염만 없다면 충분히 고품질 원료가 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다른 쓰레기와 뒤섞인 탓에 종량제 봉투 속 생활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비율은 단 8%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작 공들여 배출한 플라스틱조차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활용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좁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재활용률은 통계상 56%지만 소각 에너지를 제외하고 다시 원료로 쓰이는 실질 재활용률은 유럽 기준 적용 시 16%에 불과합니다. 분리배출된 플라스틱 상당수가 여전히 불태워지는 셈입니다. 국민들만 열심히 분리배출한다고 해서 재활용의 개선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죠.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는 기업의 변화와 이를 강제할 정부의 정책이 동반되어야 소비자에게만 지워진 무거운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깨끗한 분리배출이라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견고한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하는데요. 이는 에너지난과 원료난을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의 가장 뜨거운 팀, 수원 삼성의 연승 행진이 지난 주말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정우 감독의 전술이 이제 다른 팀에게도 간파된 걸까요? 일요일 김포를 상대로는 어떤 전술을 준비해서 나올지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승리가 없는 청주를 상대로 수원 삼성의 연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하자마자 수원 삼성의 빌드업 실수가 나왔고 후반에 나온 빌드업 과정의 실수는 청주 가르시아의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준홍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청주 선수들은 수원 삼성에게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움직였고 중원 압박으로 공을 가로채면 공격까지 연결하는 효율적인 축구도 보여줬습니다. 공격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단번에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도 위협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청주 수비의 조직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아직 승리는 없지만 내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Não permita que os nossos adversários não marquem golos, mas também quero dizer que nós marcamos golos em todos os jogos até hoje. 경기 내내 고전한 수원 삼성은 전매 특허인 상대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반대편으로 공을 전개해 공격하는 장면도 드물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 압박과 협력 수비에 수원 삼성의 창이 무뎌진 것입니다. 6라운드를 마친 현재 다른 팀들이 수원 삼성을 어떻게 견제하고 이정효 감독은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K리그2 감독들의 전술 싸움이 흥미진진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시작은 부진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내림세로 출발했는데요. 오전장에서 상승으로 돌아섰고 이 기세를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초반 부진은 휴전 지속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죠. 국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도자들은 합리적이라면서 종전 협상이 매우 낙관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트럼프가 아닌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직접 협상을
공식 선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역시나 궁지에 몰려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도 공격은 계속하겠다고 밝혀서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어정쩡한 기대감이 증시에 그대로 반영된 셈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도 보겠습니다. 먼저 물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눈여겨보는 물가 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PCE 가격 지수입니다. 2월 PCE 지수가 1년 전보다 2.8% 올랐습니다. 상당히 높은 건데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지수는 3%로 전쟁 전에도 물가의 오름세가 만만치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나빴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연율 0.5%였습니다. 지난해 3분기 4.4%에서 급격히 악화된 건데요. 잠정치 0.7%보다도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경제는 나쁜데 물가는 오른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로는 팔란티어를 꼽아봤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전쟁 국면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간밤에도 7% 넘게 급락했습니다.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 공매도에 나섰는데요. 경쟁사인 엔트로픽이 팔란티어를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한 게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실제로 팔란티어 주가는 대단히 고평가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숫자를 볼지 성장성을 볼지 냉정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가 내리며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오후 한때 빗방울이 스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이 10.8도, 대전 11.3도, 대구 15.5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제법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4도, 대구 19도, 울산 23도로 어제보다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따뜻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다시 흐려지겠고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후부터 하늘은 맑아지겠지만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